이거 한번 보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반민족 분리선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과 120여일 만에 또다시 상봉하시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저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첫 미국 대통령으로 되라고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측 지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예상과 억측, 상식과 관리를 초월한 저미 수뇌분들의 이 파격적인 상봉은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격동으로 끓게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미 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굳게 닫혀있던 판문점 분단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인 만남을 이룩한 저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영단은 뿌리 깊은 적대 국가로 반역 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그 방송이 북한 방송이거든요. 북한에서 전역에 북한 주민들에게 내보낸 방송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대충 딜을 해가지고 어떤 득을 좀 보려고 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잘 안 됐던 것이 이제 빅딜인데 이제 미국은 빅딜을 주장하죠. 그래서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빠른 속도로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일부러 이제 장소도 그걸 보여주려고 베트남의 모습을 그쪽으로 부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잠재는 굉장하다 이렇게 치켜 세우고 또 내 친구 김정은 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왔다 놓치지 마라 하는 거죠. 이제 빅딜 내용을 보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제 비핵화하면서 ICBM 개발 중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북한 체제를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체제로 가죠. 지금 이제 정전,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해요. 정전 체제인데 그걸 종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 체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수교가 돼요. 근데 북미 수교가 왜 중요하냐? 소련과 한국이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전격 수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는 92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죠? 90년도에 한소 수교라고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이 먹었던 충격, 그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외톨이가 됐다는 그 충격.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가장 큰 맏형경인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안 잡아주니까 자꾸 이제 나 좀 봐달라고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싸워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협상에 대한 어떤 카드예요, 이게.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그래서 북미 수교가 되면 세계은행의 차관이 공유가 되고요. 미국 유시에서 자본이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그러면 경제 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북일 수교가 이제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자본이 미국에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이윤을 바라고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게. 그냥 뭐 눈먼 돈은 아니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일본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한국은 이미 이제 65년도에 일본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8억 달러 받았잖아요. 일부는 현물로 받고, 일부는 차관으로 받고, 일부는 이제 현금으로 달러를 받았잖아요. 그죠? 총 합이 8억 달러인데 지금 100억 달러를 보고 있어요. 100억 달러. 왜냐하면 북한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일제 식민 기간 동안. 금만 해도 엄청난 금을 가져갔거든요. 한국의 그때 당시에 금 생산은 세계 3위.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에 또 일본도 들어가게 되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개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트남식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이 이제 좀 소개를 해준 거죠. 베트남식도 있다. 그다음에 중국식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실 중국식이 제일 사실은 시대는 맞아요. 뭐냐면 정치 체제는 그대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일시에 모든 걸 다 풀어버려요. 자본주의로. 근데 베트남식은 그게 아니에요. 베트남식은 일단 독재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당 주도로 경제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당 주도로 당을 거쳐서 외국 자본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더 걸리죠, 아무래도. 하지만 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제 북한에 사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한국과 북한의 경제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예, 이건 경제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근데 이거를 만약 GDP로 하면 뭐 엄청난 거죠. 예, 우리나라가 3만 3천 불이었는데 올해 1분기 되면서 1,000불이 깎였어요. 3만 2천 불 됐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은 얼마나 됩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 다음에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18년도에만 마이너스 4.1. 그래서 북한은요,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에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좀 잘 될 때는 경제 노선을 내세웠어요. 핵을 빼고. 그런데 회담이 안 되니까 다시 핵 경제 병진 노선 두 개를 다 잡겠다. 핵을 포기를 못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회귀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고사시키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니까 고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경제 제재가 뭐 엄청나요. 뭐 사람 한 명을 송출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 배 한 척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뭐 다른 원자재, 뭐 석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원유 수출 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구속에 몰리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국지적인 그런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핵을 동결하고 이 상태에서 딱 멈추고 동결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죠. 근데 이 핵 고도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뭔가를 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려면 중국 역할이 큽니다. 예, 중국이 파이프를 잠가야 돼요. 석유를 주면 안 돼요. 예. 누가 압니까? 열어주는지 그걸 닫아주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밀무역 다 하고 있는데, 예? 두만강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 역할이 필요한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안 도와주죠.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가. 한반도의 전략적인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 일본 가까이 있죠. 일본 거의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청나라도 지금 낚싯대를 들이고 있습니다. 잡겠다고. 러시아는 엿보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100년, 한 150년 전에. 그죠? 예. 근데 지금이 뭐 그때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단의 그 역사를 보면 삼국 통일 전후에 나당 연합군 시절인데 당태종이 이제 대동강 분한선을 제안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합쳐서 당나라군을 내쫓았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신적인 통일이 안 되면 뭐 국도 통일을 해봐야 금방 쪼개지는 건데 외세에 같이 힘을 합쳐 싸웠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는 경력은 있지만 그래도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임진왜란 씨 어떻습니까? 대동강 할제안이 있었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서로 어딜 나누자 막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대동강은 평양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이제 명나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렬되니까 다시 싸움해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 남쪽 사도를 달라. 그렇게 바뀌었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정유자란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직전에도 킴벌리안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킴벌리 대사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니까 여기를 중립화로 하자. 중립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했는데 말을 안 듣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성과 인천에 있던 일본이 부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산에 있던 청군이 평양으로 물러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용장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했는데 전보치는 그 사이에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놓고 서로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주는 러시아가 가져가라. 한반도는 일본이 가져가겠다. 그게 결렬되죠, 결렬. 그러니까 대동강 분할선 또 2차 제시는 안 됐죠.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는 결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제 한국이 분단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듯이 이 한반도의 분할이나 분단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운명.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큰 러시아가 저기 있고 그 큰 중국이 저기 있고 동양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일본이 옆에 있고 이런 위치에 어떻게 가운데 딱 있습니까, 한국이? 한국의 상황을 볼 텐데 남북 분단의 폐해입니다. 경제적인 폐해가 많죠. 분단에 따른 추가적인 국방비, 그다음 병력으로 인한 인적 자원 소모. 지금 군 병력이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젊은 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일 3명씩 죽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6.25 이후 지금까지 매일 3명씩. 그러니까 6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년 비용이 들고요. 경제 외적인 피해는 엄청나죠. 이건 이제 참고로 하시고 이제 한국의 상황입니다. 분단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 좁은 국토에 이제 분단의 물류 비용, 그 다음에 자원이 없고 원자재, 중간재는 50% 수입, 에너지 의존도 97%, 저출산 고령화, 복지 비용 증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이제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크로노스적인 시간인데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잡아야 돼요, 저희가. 이 카이로스 신을 보면 앞에 장발이 돼 있는데 뒤에는 이제 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 이제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 못 잡는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못 잡아요. 외세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영세 중립 통일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통일 방안인데요. 전략적 요충지를 전략적 완충지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공의주의에 입각한 공동체를 이제 이루는 건데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그러면서 체제를 안정 보장을 받고 DMZ를 세계 평화 공원으로 하고 그 안에 이제 제5 UN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영구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생 공동체, 국제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공생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약간의 이런 공생 관계는 안 되고요. 정말 끊어지지 않는 공생 관계가 면밀하게 돼요. 면밀하게. 그래야 이게 전쟁이 안 나지. 약간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서 무슨 개성공단을 한다. 이거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한반도 생명 공동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도 피해가 많을 텐데 이럴 때 서로 도와줘야죠. 이럴 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것도 사실은 중국 거쳐서 북한을 통해 DMZ 거쳐가지고 남한으로 온 거잖아요. 돼지 고기가 엄청 비싸요 지금. 그 다음에 나무 심기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생명 공동체죠. 이건 환경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먼저 당장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신뢰를 구축하고 따뜻한 동족으로서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 사회 공동체로 가서 문화 스포츠 교류, 더 나아가서는 경제 공동체로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일 중러가 경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공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방안인데 한반도 영세 중립 통일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고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한국 해가지고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세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이건 짐 로저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 자기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학과 출신이에요.
자기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역사학자래요, 스스로.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제 곧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통일 한국에 전 재산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 경제는 이제 2050년이 되면요,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G3, 예? 중국 다음 G3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골드만사스의 그런 예측입니다. 이미 북한 중에 90%가 이미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지금 노출이 돼 있어요. 장마당이 다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가, 우리 말로는 자본가인데 거기는 돈주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병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돈 뜯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체 다 금지시켰어요.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이게 포석이죠. 이렇게 최초로 평화 자동차 이제 평양역 앞에 상업용 지금 커머셜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통일 경제가 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평화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일본을 잇는, 그래서 일본도 수혜를 입고요. 그래야 한국 통일에 이제 협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철도가 러시아를 통해서 시베리아로 가고,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고, 이러면 러시아도 이익이고 중국도 이익이고, 또 더 나아가서 베링 해협까지 연결이 되면 정말로 이제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평화 체제를 안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DMZ를 세계 평화 공원화해야 되고, 그 가운데 DMZ 공원 안에 이제 제5 UN 3호를 유치하면 그 첫 단추가 꿰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